부재절차법 요번 거 수업 진행되는 게 있죠. 오늘은 2주차 수업을 보지요. 이 동영상은 저번 때 설명했던 동영상 파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절차에 대한 설명했던 거, 그 다음에 조정 수수료를 획일적으로 상한 5,000원으로 하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획기적인 거죠. 자기가 조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받고 싶은 금액이 막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돼도 5,000원을 수수료로 내고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까 상당히 조정을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그럼 조정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조정 사례. 원고는 친척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약습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돈을 7,700만 원가량 빌린 이런 상황을 하여튼 지금 부탁은 했지만 자기가 채무자가 돼서 7,700만 원 정도의 공정증서가 발행되었다. 다시 이게 원고 피고가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네. 다시 설명해보죠. 오늘 조정 사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원고 피고가 나와서 지금 헷갈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문제되는 게 청구이의소라는 게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청구이의소는 누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몰렸던 본래의 피고가 자기를 지금 공격해왔던 원고한테 뭔가 못마땅한 것을 가지고 2차전을 벌이는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설정이 원고 피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고가 채권자고 피고가 채무자고 한 틀이 아니라 지금 어떤 주어를 삼은 게 그 최종적인 2차전의 당사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설정을 해서 설명을 해 나가니까 이 원고 피고가 지금 원고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원고가 되는 거고 지금 주체어로 삼고 있는 게 피고가 채권자가 피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피고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 지금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뭐가 이상했는데 왜 이상했냐면 최종적으로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게 2차전으로서의 소송에서의 채무자가 원고가 돼서 채권자를 상대로 피고로 청구이의소 같은 것을 지금 전개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원고가 채무자고 피고가 채권자로 설정돼서 이 상황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됐죠. 그래서 원고는 그러니까 요 원고가 실은 이제 돈 빌린 사람의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피고는 이제 채권자로서 이해하고 읽어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어찌 됐건 자기가 지금 원고가 주체가 돼서 채무자로 발행된 거네요. 그래서 피고는 그게 한번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93년경에 판결을 받아놨는데 그게 다 완제되지 않자 2001년에 다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01년에 다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뚜렷하게 그 목적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일단 보이는 경우는 지금 8, 9년이니까 시효도 이제 임박했었을 것 같으니까 다시 받았다. 그런데 또 계속 이제 변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또 10년가량이 흘렀다. 그래서 2011년 8월경의 판결을 근거로 이제 강제집행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니까 2001년 1월에서 판결을 받았지만 새로 시효는 이제 10년으로 그래서 진행은 하지만 2011년 8월경이 되니까 시효는 10년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조차가 또 넘어섰네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 더 2001년 1월의 기준으로 2011년 1월 되기 전에 한 번 또 판결을 받아 놓는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시효가 괜찮은데 지금 시점은 10년이 지났네요. 두 번째는 10년이 넘었네요.
두 번째는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쪽에 채무자, 즉 원고는 채권자에 대해서 왜 다 갚았는데 그러느냐, 그 다음에 설사 다 안 갚았어도 10년이 지난 거 아니냐라고 강제집행에 불허를 구하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정센터로 회부되었다. 이런 이야기요. 됐죠? 상황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공정증서, 약속어음을 이용한 공정증서, 이것이 집행증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행증서는 누가 작성해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냐면 공증인이 작성해서 곧바로 집행권원이 돼요. 집행권원이 돼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데, 거기서 보면 2001년에 이번에는 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았죠. 뭔가 그 사이에 돈을 내가 갚을 의무가 있네 없네 뭔가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시효도 뭐 의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8년 만에 하여튼 판결을 받아놨네요. 꼭 여기서는 시효 때문에 받아놨다라는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채권 채무에 대한 것을 지금 상황 설정으로 보면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친척의 부탁으로 도장을 맡겼다가 그런 자기가 채무자로 되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뭐 나는 그런 도장을 그런 용도로 맡기지 않았다든지 뭐 등등, 여기에서 친척이 맘대로 한 거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등등 뭐 이런 싸움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요, 사안은. 그러니까 이런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안 됐네요. 집행이 안 돼서 비로소 2011년 8월에 집행하려고 하니까 거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요. 집행하는 와중에 나오는 용어로 급여 채권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더니 이쪽이 이제 뭐라고 하냐, 채무자가 원고가 돼서 채권자한테 청구 이의소를 낸 거죠. 청구 이의소. 그 이유는 갚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된 거 아니냐 라는 상황으로 지금 채무자가 원고가 돼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 이의소를 냈네요. 용어, 이제 어려운 용어 등이 막 나와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는, 이게 집행증서예요. 그럼 공증인이 작성하는 집행증서는 어떤 장점이랄까 그게 있냐면, 원래 차용증만 받고 돈을 빌렸을 때는 나중에 그 채권 채무 관계를 확정하는, 즉 집행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서 판결 절차를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다든지 또는 아까처럼 확정된 지급 명령을 받는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아예 돈 빌려줄 때 공증인 찾아가서 자기가 강제집행 당하겠다라고 수락을 하는 문구가 넣은 것에 사인이 돼서 문서가 작성되면 그게 판결문처럼 또는 그게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집행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집행권원으로 되는 이런 작업이 필요 없이 미리 그것을 해두는 셈이에요. 이해되겠죠? 공증인한테 가서 공정증서, 즉 집행증서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게 확정된 판결, 뭐 확정된 지급명령 등등 두 번째 한 번 일 벌려야 되는 것을 덜어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증서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요새 금융권, 이금융권 뭐 이런 데서 돈 빌리면 다 이렇게 집행증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판결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변제가 안 되면 그 어느 시점에서 그걸 가지고 강제집행 들어올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그게 집행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발행됐는데, 뭔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도장 맡겼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때문에 뭔가 옥신각신을 했는지 뭐 했는지 판결을 한번 받아뒀네요. 그렇죠? 그냥 그걸로 집행을 곧바로 한다든지 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지금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판결을 한번 받아뒀고 그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1월경. 그로부터 10년가량 경과된 2011년 8월경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판결을 근거로 급여 채권에 대해서 원고의 급여 채권 어렵네요. 지금 원고라는 사람은 실은 채무자죠. 이 사람의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할 때 이 회사에 대한 월급이 피고가 실은 채권자죠. 피고가 채권자인데 채무자의 이때 이런 용어를 써요. 이 회사를 제3채무자라고 해요. 제3채무자. 왜 제3채무자냐?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고 이 채무자에 대한 요게 또 채무자인 거죠. 즉 월급 줘야 되는 채무자죠. 그러니까 이걸 채무자라고 했을 때 제3채무자라고 부르고 요 월급을 채권자인 피고가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압류를 해서 묶어두고 그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직접 이제 추심해서 받아가겠다라는 게 추심 명령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압류 및 추심 명령. 그러니까 추심 명령은 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다음에 현금화하는 방법이에요. 추심 명령과 대비되는 게 전부 명령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명령. 추심 명령은 여러분이 민법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대위소송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추심 명령은 채권을 양수받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추심 명령은 실은 피고가 누구의 자기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기가 소송해서 지금 청구하는 거예요. 추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소송 비슷해요. 만약에 여기를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으면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전부명령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 채권이 월급 채권이 양도된 것처럼의 의미예요. 전부명령은 양도받은 것과 같은 의미이고 자기 채권이 되는 이런 류의 의미고 추심은 아직 완벽하게 자기 채권이 된 게 아니고 받을 권리, 이게 추심할 권리 뭐 이런 정도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의미예요. 조금 틀려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조금 틀리네요. 그랬더니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갚았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이게 실은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이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는데 민법에서 변제충당 이런 거 배우는데 갚아도 자기 딴에는 갚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은 이자하고 원금이 다 이게 갚아지지 않으면 변제충당해서 어떻게 돼요? 이자 등등 하다가 원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준다고 줬는데 아직도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거기서 안 맞는 거죠. 심지어 이게 이제 좀 정상적인 대여가 아니고 약간 불법적인 또는 사채 뭐 그런 쪽으로 가면 막 1,000만 원 빌렸다가 막 3년 사이에 뭐 어떻게 됐다 막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1,000만 원 빌렸는데 막 지금 1억 원 정도 돈 갔는데도 아직도 다 못 갚은 것으로 됐다 막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율이 워낙 높고 막 선이자 떼고 막 이자에 이자가 붙고 막 이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1,000만 원 빌렸던 게 막 지금 갚아도 실제 1억 원 정도 갚았는데도 아직도 다 안 갚은 것이 된다 막 이런 게 막 추적 프로에 나오는 게 그런 거와도 관련이 있죠. 이 경우도 아마 그런 게 좀 이렇게 내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쪽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갚았는데 거기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다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싸움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일도양단적으로 하고 원래 계약서에 보고 또 우리가 민법서 배운 그 법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자부터 충당하고 그 다음에 뭐 원금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본다면 채무자가 좀 불쌍할 수가 있죠. 내가 갚았어도 이자에 이자 막 그 꼬리를 무는 그런 정도밖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왜 조정에 해부했겠어요. 응? 그런 점에서 조정에 해부해서 좀 이게 합리적인 타협을 해줄만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해되겠죠. 조정으로 해부할 만한 성격이냐 아니냐에서 그런 상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센터로 회부되었다. 원고의 주장을 보도록 하죠. 원고는 여기서는 채무자예요. 청구 이의 소송이니까 채무자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친척의 부탁이다.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소송에서는 뭐겠어요? 처음부터 뭐 100% 다 인정하면 뭐 더 싸움은 실질적인 싸움은 없는데 여기는 일단 자기가 빌린 게 아니다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빌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조정에 회부할 만한 성질인 게 더 좀 드러나죠. 그 다음에 피고가 이미 원리금을 초과해서 갚았다. 그 다음에 10년의 수요가 완성되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네요. 피고는 변제 충당의 순서에 따라서 이미 이자에 들어간 것이니까 원금은 전혀 또는 일부밖에 안 갚은 거다. 뭐 이런 싸움이 됐네요. 그래서 아직 변제하지 않은 게 2억 8천만 원가량 되므로 강제집행은 정당하고 그 다음에 매월 이자금 중 일부를 변제해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채무를 승인한 것은 이 소멸시효에 대한 다시 이 반대 측이 중단 사유를 주장하는 거죠. 시효가 중단되는 거죠.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이제 펼쳤는데 조정으로 갔어요. 조정으로 결국 조정으로 가서 처음에는 이에 반해 피고는 원금에 비해 4배나 되는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여태도 상당히 갚았는데 아직도 원금의 4배 남았다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자기가 실제 빌린 것도 아니고 뭐 그 보증 같은 의미로 도장 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짜 억울한 거죠.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또 갚았는데 원금 이상으로 갚았는데도 또 막 그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니 갑갑할 따름이죠. 그래서 이 조정에 회부했는데 요새는 조정에 회부하면서 원로,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이런 경륜 있는 사람한테 조정만 전담해서 하도록 판사는 아니지만 상임으로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 끈질긴 설득 끝에 1억 5천만 원을 2달 내에 변제하면 모든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원고에게 즉 채무자에게 1억 5천만 원이란 큰 돈을 2달 이내 일시불로 매려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나 뭐 하여튼 뚝뚝뚝 해서 좀 코멘트를 했네요. 코멘트를 했어요. 뭐 변제 충당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원래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감은 채 한 손에 저울을 한 손에 칼을 우리 3층에 어쩌 운동장 쪽 가면 정의의 여신 만들어놨는데 칼이 부러졌더라고. 내가 가서 자세히 보니까 가서 봐봐. 오른쪽에 이게 칼이 부러졌어. 어? 그렇죠? 정의의 여신은 이게 정의의 여신의 이게 justice라고 영어로 말하는 것의 본래 용어가 justitia. 이게 정의의 여신이에요. 내 지금 사이트가 마침 정의의 여신을 내가 끌었었어. 어? 근데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감고 한 손에 저울을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음을 되새겨야 된다. 우리 학교 건 칼이 없다. 잘라져서. 그래서 이러한 조정 절차의 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조정 절차의 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민사 구제 절차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소송으로 갔다가 조정에 회부됐지만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애초에 조정을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지금 조정 절차의 대부분은 소송으로 온 것을 조정에 회부하고 즉 조정이라고 하는 거지만 법원이 그래도 관련돼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실은 조정은 제3의 어떤 중립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양쪽 얘기를 잘 듣고 뭐 이렇게 설득해야 한다라는 것의 틀에서는 꼭 그게 법원일 필요는 없는 건데 지금 우리 틀은 조금씩 바깥에 풀어주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법원 중심에 근데 그것도 이제 법원 중심이다가 판사가 직접 조정의 주체로서 하기도 하다가 이제는 조금 법원 내에 있는 상임조정위원한테 좀 전적으로 조정을 하라고 하고 있고 이제 법원 바깥에
에도 보내고 있어요. 일부 조정에 적절한 기관에 이거 조정해줘라. 그러니까 교회 분쟁 사건에는 서초동 가면 교회 분쟁 뭐 조정 이런 게 하나 있어서 그런 쪽으로 보낸다든지 뭐 콘텐츠 분쟁 같은 것은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좀 해주라라고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예 직접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잘 그것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이해되겠어요? 질문 있으면 해요. 질문. 그러니까 꼭 소송만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정이나 독촉조사 이런 거로 분쟁 해결해주면 뭔가 자기가 한 역할이 거의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야 되고 또 한편 변호사 정도 찾아와야 되는 사건은 분쟁이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닌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본인들의 우리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뭐 변호사를 선임한다라는 엄청난 사건 등의 뭐 그것은 뭐 일단은 무시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직접 구제를 받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시간에도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제 진짜로 우리가 이론만 배우던 거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졸업반이고 하니까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서 실전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걸 지금 같이 해보는 거예요. 조정은 꼭 금전적인 청구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조정은 기타 여러 분쟁에 제한은 없어요. 조정은 아까 독촉 절차는 금전적인 청구에 제한된다고 했지만 이 조정은 꼭 분쟁의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특히 어디에는 또 조정이 아예 한번 거쳐야 돼요. 소송을 하기 전에 아예 거쳐서 와야 되는 분야도 있어요. 대상도. 가사사건 개통 생각해 보세요. 조정, 전치주의라는 말 쓰잖아요. 그 용어 우리가 뉘앙스 알겠죠. 조정을 전치 앞에다가 두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가사사건에서는 이제 조정을 거쳐서 왜? 가사사건의 특수성상 그 당사자 간의 어떤 그 의견이 반영돼서 분쟁이 해결되면 좀 더 발전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대상이니까 거기에는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 가사사건의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오히려 조정을 안 거치고 조정에서 결렬돼야 소송에서 처리해 주지 일단은 한번 니들이 조정적인 해결을 해봐라 라는 조정 전치주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조정에 대해서는 대상은 제한은 없으니까 그 점은 독촉 절차랑은 좀 틀리네요. 이해되겠죠? 또 질문 있으면 해봐요. 질문 있으면. 없으면 수고했어요.